자, 여러분 교재 26페이지의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인데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 우선 잘 공부해 두셔야 되겠고, 우선은 기술적 개념이죠. 자,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여러분 교재 보면은 크게 네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자연, 그리고 공간, 그리고 위치, 환경. 우선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가지. 요 시험 지문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선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네 가지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요 분류한 학자는 모르셔도 되고요. 하여튼 자연인데 토지는, 자, 토지는 자연물이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이 밖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에요. 즉 인간의 노동이라는 힘,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이걸 가끔 우리 여러분 나중에 뭐 읽다 보면요, 비노동 생산물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게 돼요. 비노동 생산물. 그러니까 이 말은요, 비노동 생산물이라는 거는 인간의 노동이라는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이걸 줄여서 비노동 생산물. 쉽게 얘기하면 자연물인데, 이 자연물인 토지는 뭐다? 유한해요. 자, 자연물인 토지는 우선은 유한하고 또 스스로 다른 상품과는 달리 또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자, 여러분, 햇빛은 가치가 없죠? 그렇지만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지만 가치가 있어요. 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유한하기 때문에 국가는 대다수 사람의 위해서 어떻게 돼요?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합리적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자,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유한하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우리는 사회성, 공공성,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 용도상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뭐를 강조한다?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한다. 여러분, 사회성, 공공성을 다른 말로 아까 앞 시간에 공익성, 사회성, 공공성이 우리가 강조가 돼요. 그래서 나타난 개념이 여러분이 우리가 또 배우시게 될 용어 중에 하나가 토지 공개념이죠.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돼요. 이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 자, 요거 하나 기억하고, 최근에는요, 우리 환경보호단체 이게 막 강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토지의 개발보다는 토지 자원을 보존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것은 토지가 뭘로 자연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점점 여러분들이 크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뭐가 또 출제를 여기 하면 요 네 개 중에서도 뭐 중요하다? 공간이 또 중요해요. 공간. 자, 이 공간 개념인데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26페이지에 공간 2번에 바로 밑에 올해 또 29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뭐가 출제했죠? 조문이 출제했어요. 212조. 이 조문을 올해 또 출제했어요. 그 조문 한번 볼까요? 교재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상하가 바로 뭐죠? 공간이야. 상하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에 뭐를 나타낸다? 공간적 범위를 나타냅니다. 자, 토지 소유권의 그 상하가 무슨 개념? 공간 개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뭘로 표현하고 있다?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입체적으로 우리는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법 조문이 29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이
212조도 출제했고 211조도 출제했어요. 토지는 법률이 법인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걸 또 출제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조문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한번 그림이 또 하나 나오죠.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구의 중심이죠. 자, 지표. 이 지표상에 인데 이 지표상의 토지와 관련돼서 이해되는 수평 공간의 개념이 있고, 이 지표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한 지중 공간이 있고, 또 지표상의 주택, 뭐 건물 등 기타 이 공중을 향하여 영장되는 일정한 높이 공간. 자, 이런 공중 공간은 공중을 향하여 무한대로 확대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 일정한 높이의 공간에 한한다. 자, 그래서 수평 공간인 뭐죠? 2차원적인 평면 공간에 지중, 공중을 더해서 우리는 몇 차원? 3차원의 공간이다. 3차원의 공간.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3차원의 공간 활동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업은 공간업, 부동산 개발은 공간 개발인데 앞에 다 뭐를 붙이면 돼? 3차원을 붙이면 돼. 그리고 또 시험에 또 14회 시험과 이 1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입체 공간에 있어서의 개념이죠. 입체 공간. 자, 입체 공간. 이 14회 시험과 16회 시험에 출제를 할 때 틀리신 분이 좀 많아요. 3차원의 공간. 2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입체 공간이라는 용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 12번 문제를 보시면 이런 용어가 나와요. 12번 물리적 개념의 공간. 물리적은 다른 말로 기술적이라고도 해요. 물리적 개념 하면은 기술적 개념의 공간 같은 말입니다.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의 공간은 공중, 지표, 지하 등의 몇 차원? 3차원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을 통틀어 뭐라고 한다? 입체 공간이라고 한다. 맞는 지문이죠? 네, 맞는 지문입니다. 네,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이걸 이해를 하는지 한번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보시면은 27페이지 중간 우에서 7번째 거기에 B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은 3차원의 공간에 갖는 개개의 공간 가격의 총화. 총화가 뭐냐면 여러분 개개의 공간 가격 요거죠. 수평 공간의 가격, 지중 공간의 가격, 공중 공간의 가격을 다 더해준 것을 총화. 다 더해준 걸 뭐라고? 총화. 총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교재 28페이지 오면 지표권이 나오죠. 자, 지표상에 있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자, 이때 이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 또 지표에 있는 물,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을 또 뭐 한다? 건축할 수 있는 권리 등은 다 어디에 포함돼요? 지표권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표권. 자, 그럼 또 이 지중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을 하거나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이 지하에 있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죠? 지하권인데 이 지하권도 두 개로 우리가 나눠보죠. 여기 또 한계 심도죠. 여러분 한계 심도는요. 우린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일반적이죠. 통상적인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는다. 예상되지 않으며 또 전철과 같은 이 전철 이런 지하 시설물의 설치로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깊이를 뭐라고 한다? 한계 심도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GTX 많이 나오죠. GTX 뉴스 보면 몇 미터? 지표에서
4, 50m 밑으로 해서 만든다 하죠. 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효력에 미치지 않아야 되니까 일반적인 토지 소유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깊이를 뭐라고 한다? 한계 신도인데 지표에서 지하 몇 미터 이게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럼 여기가 뭐가 돼?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쳐요. 이게 바로 사적 지하권이야.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건요. 거기 지하권을 보면요. 이 지하권이죠. 이 지하권을 모두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만 일부만 지하권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하권의 뭐만 일부만 인정하죠. 왜? 사적 지하권도 있지만 공적 지하권도 있어요. 사적 지하권은 뭐예요? 지하에 있는 안반, 지하에 있는 물, 지하수 등은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쳐요. 그런데 요 밑에 있는 부분이죠. 이 밑에 있는 부분. 자, 우리나라 광업법상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석탄, 석유, 금, 은 이런 거잖아요. 이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또 14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죠. 또 우리가 16회 시험에 또 2번 또 출제를 한 용어입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28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면요.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색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번 프린트 보시면은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 부분. 아까 예를 들면 아까 뭐 안반이나 지하수 이런 거고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합물에도 그 효력이 미쳐요. 미치는데 문제는 지하에 있는 미채굴의 광물은 광업권의 목적이 되며 여기까지는 맞는데 뒤에 토지 소유권의 효력에도 미친다. 여기 틀렸죠. 여기 X잖아요.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이죠. 그 맨 뒤에가. 이 지문 요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공중 공간을 일정한 고도까지 타인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또 뭐라고 하죠? 공중권인데 공중권도 또 여기 있죠. 자, 사적인 공중공간을 토지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적 공중권인데 이 사적인 공중공간을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충돌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권리 두 가지가 있어요. 분쟁이 많죠. 일조권과 뭐죠? 조망권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일조권, 조망권. 건축하면서 많이 나타나죠.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요거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죠. 자, 그럼 요 빨간 선 위에 사적인 공중공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죠? 공적 공중권이야. 자, 그래서 공적 공중권은 뭐라고 나와 있죠? 항공기의 통행, 항공권, 전파의 발착, 전파권. 요 두 가지 대표적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공중권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오죠. 지금 여러분이 요즘 뉴스 이제 뭔데 이제 북한하고 관계가 개선되면요, 이제 우리 유럽 가면은 시간이 많이 절약될 수 있죠. 왜? 예? 예? 인천에 떠서 어느 쪽 가면 돼요? 예? 북한 영공을 통해서 바로 북극 항로를 통해서 바로 유럽으로 빠지면요, 엄청 절약이 돼요, 시간이. 예, 지금 그걸 항로를 이용 못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회를 해서 가잖아요, 지금 북극 항로를. 그래서 시간이 많이 절약돼요.
그런 걸 하면. 그러면 남의 나라 영공을 통과하면 뭐를 줘야 돼? 뭘 줘야죠. 대가를 줘야 돼요. 항상. 국경 통과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전략되죠. 그것은 어떻게 돼요?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않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공적 공중권. 자, 우선은 세 가지죠.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뭐죠?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관련해서 우리 27페이지의 그림 위에 3번 부동산 활동이 입찰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자,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요, 예? 수평지적이야. 자,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여러분 공시법을 배울 텐데 수평지적이야. 수평지적이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수평공간 중심의 지적제도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입체공간, 지중공중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지적이 아니다? 입체 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 우리는 입체 공간에서도 지중 공간과 공중 공간에 대한 공시 기능이 상당히 뭐하다? 미진하다는 문제점을 가졌어요. 왜? 우리는 수평 공간 중심이다 보니까. 자, 그 내용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28페이지에 위치라는 용어 있죠. 그 TDR은 나중에 정책과 개발에 가서 배우면 되겠고, 위치 한번 갑니다. 자, 공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 질문에는. 자, 위치는,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치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위치의 유용성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을 하는데, 또 우리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두 번 또 출제된 용어가 절대적 위치, 또 무슨 위치? 상대적, 경제적 위치죠. 상대적, 경제적 위치. 요게 두 번 출제를 했죠. 자, 여러분 절대적 위치는 뭐라고 했어요? 거기 보시면은 절대적 위치는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고정돼서 변화가 없어요. 불변이야. 불변. 그럼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고정되어 불변이야. 불변, 움직이지 않는다. 예? 부동성이잖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움직이지 않지만은 그 토지를 둘러싼 주변에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따라서는 토지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상대적, 경제적 위치야.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절대적 위치보다는 뭐를? 상대적 위치를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용은 뭐예요? 효용. 자, 효용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뭐라고 해요? 효용이에요. 여러분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효용인데, 효용이 비슷하다 또는 유용성이 비슷하다. 여러분 효용 또는 유용성이 비슷하다. 비슷하면은 어떻게 돼요? 소비함으로써는 만족이 비슷하면 서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유용성, 효용이 비슷한 부동산 간에는 상호 대체 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요. 비슷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 개념 우선 잘 이해해서 13회 시험과 20회 시험에 우리 출제가 된 용어예요. 자, 접근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접근성은 또 요거와 구별을 해야겠죠. 뭐와 구별? 근접. 여러분 근접은 뭐죠? 이제 실제 가까운 거리에, 여러분 물리적 거리에 가까움. 그러니까 이 말은요, 물리적 거리에 가까우면 실제 가까운 거리, 실제 몇 미터냐, 이걸 실제 거리입니다. 이걸 근접성이라고 하면은 근접성과 뭐는 다르다. 예, 접근성은 다른 용어예요. 요거는 요것 포함해 다른 것까지 포함해요. 예? 자, 그래서 이 접근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우선은 거기 한번 볼까요?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는 위치의 가치로서, 허드는 접근성을 가지고
도시 토지의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허드는 토지 가격, 지가는 어디에? 지가는 불로소득인 경제지대의 바탕을 두고 경제지대는 어디에? 위치에. 위치는 편리함에. 편리함은 가까움에 의존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은 결론적으로 가까움, 즉 접근성에 의존한다고 주장한 학자가 허드입니다. 요건 또 지대이론 가면 또 나와요, 한번. 자, 허드의 이론까지 두 학자인데 도시 토지의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 학자입니다. 자, 그럼 접근성의 개념이 나오죠. 자, 접근성의 개념을 보면은 자,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기 있거든요. 대상 부동산에 위치한 장소, 여기야. 그럼 대상 부동산에 위치한 장소에서 어떤 목적물이 있을까요? 그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경비, 노력 등으로 측정되는 상대적 비용을 접근성이라고 해요. 이건 안정근 교수가 주장한 용어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조주은 교수는 또 어떤 물건과의 상대적 거리관계라고 해요. 상대적 거리관계. 예? 그래서 어떤 물건과의 어떤 목적물이죠. 어떤 목적물, 물건과의 무슨 관계? 상대적. 여러분 근접성은요. 절대적 거리거든요. 상대적 거리 관계를 얘기합니다. 상대적. 상대적 거리는 뭐죠? 여러분 실제 거리, 실거리. 실제 거리, 요게 바로 근접성인데 실제 거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식에 따라 뭐 한다? 의식에 따라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고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의식거리가 있고 또 여러분 동일한 비용으로 얼마나 이동할 수 있느냐, 예? 운임거리가 있고 또 우리는 교통수단에 따르는 시간, 거리 개념이 있어요. 거리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붙은 거야? 상대적. 그럼 요 근접성은 절대적 거리 뭐만? 실거리만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 거리입니다. 그 개념이 달라요. 자, 그래서 접근성은 이렇게 갑니다.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뭐죠? 거리적,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으로 측정되는 것을 접근성이라고 해. 그럼 그다음 부담,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거리적,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적을 때를 접근성이 양호하다, 좋다고 얘기해요. 그럼 접근성이 좋을수록 입지 조건도 좋아요. 입지 조건도 양호하고 따라서 부동산 가치도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자, 접근성의 특징을 보면요. 자, 우선 접근의 대상물인데, 자, 접근성이 좋을지라도, 자, 여러분 이 접근성이 좋을지라도 접근의 대상 물건이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 물건이다. 자, 위험의 대상 물건 하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변전소, 가스 충전소 이런 게 있고요. 혐오의 대상 물건 하면 화장터,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공해의 대상 물건 하면 다이옥신 배출하는 쓰레기, 소각장 이런 건데, 이런 물건이 접근의 대상 물건이라면요, 부동산 가치는 오히려 하락을 해요. 가치가 감소한다. 감가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접근성이 좋을지라도. 자, 그리고 우리 보시면은 접근의 정도가 있어요. 자,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일지라도 접근성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부동산 가치는 하락, 불리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택 가까이의 할인점, 시장이라든지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교통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학교, 공원 등이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너무 지나쳐서요. 시장 내에 주택이 있으면 시장 내에 각종 쓰레기,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택 가치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리를 보면요. 여러분 실제 거리가 가까우면 접근성은 좋아요. 근데 서울에 가면요. 이런 게 있죠. 거리는 가까운데 일방 통행 관계로 멀리 우회를 해는 경우는 거리는 가깝지만 접근성은 불리할 수 있어요. 또 서울 가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거리는 가까운데 주차장은 원거리에 있는 경우. 그럼 파킹하고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런 경우는 불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면 할인점 가면 주차장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아니죠. 외부에 주차장 만들면요. 망하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어떻게, 그 물건은 뭐, 적게 사고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면은 뭐야. 카트에 쫙 넣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요. 그 대구에 외부에 주차했다가요. 어떻게 돼요? 매출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할 땐 좋았는데 나중에 점점 떨어지는 거야. 주변에 경쟁 정보들은. 왜? 원거리 있으면 안 돼. 주차장 항상 안에. 그래서 요즘 할인점이나 백화점은 주차장이 다 안에 있어야 돼. 응? 그게 다 뭐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그래요. 접근성. 자,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식당 파킹하고 오락하면 기분 나빠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식당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주차장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 부천에 청교도 어떻게 돼요? 주차장 멀리 있으면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어떻게 뒤에 주택 두 채를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잖아. 왜? 손님이 원하니까. 접근성이야 다 이런 것은. 예? 손님 못 받으니까 그 옆에 어디 조마루가 뜬 거지. 청교 건너편 조마루 본점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접근성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부동산업을 할 때는 항상 뭐를 봐야 돼? 상가건물 할 때는 위치 보고 접근성, 교통의 접근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주차장이라는 거. 자, 용도 한번 볼까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자,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뭐가 나오죠? 주택을 소유하여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만족도, 대표적으로 거주의 쾌적성, 생활의 면에서 뭐죠? 편리성, 뭐 이런 것을 봐야 되고, 상업용 부동산은 점포니까 매출액과 관련해서 뭐가 돼? 수익성을 봐야겠죠. 공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생산비도 전략을 해야 되겠고, 수송비도 전략과 관련해서 생산성을 중심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치가 가지고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유용성이 그 기준이 되는데 위치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0페이지에 위에서 여섯 번째 보시면은 자, 위치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죠. 자, 여러분 위치에 서서의 가치가 얼마냐? 이 평가하는 기준은 뭐를 가지고 평가한다? 위치가 가지는 용도. 용도 내지는 뭐를? 유용성을 기준으로 우리는 평가를 한다. 자, 환경. 자, 위치가 고정된 부동산들이 모여서 지역의 환경을 우리가 형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분자가 되기 때문에 환경은 부동산 활동을 지배를 해요. 부동산을 둘러싼 게 환경이니까. 또 부동산 형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번은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또 몇 개? 5개. 자, 여러분 27회 시험에 정답을 이렇게 물었거든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자연, 자산, 자본, 공간 등이 있다. OX. 네, 틀렸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도 어디 틀린지 모르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소속군을 몰라서 그래요. 어디 소속됐는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생산재, 소비재, 상품 5개. 자, 자산이에요. 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으로서 자산입니다. 자산인데 어떤 자산? 네? 실물 자산. 부동산은 실물 자산. 금도 실물 자산. 자, 그런데 금융 자산.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자산은 크게 둘로 나눠요. 자,
자, 금융자산은 화폐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전부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 예? 예? 금융자산이 실물자산. 예? 자, 이 실물자산, 금융자산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요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인플레이션일 때 중요해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뭐가 발생한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요, 정과 동일할 물건을 사려면요, 돈을 더 줘야 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상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데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올라요. 금 이런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로 표시된 금융자산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보유하기보다는 어떻게 가격이 오르는 뭐를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인플레이션 해지인데, 해지는요 위험을 회피한다는 얘기예요. 위험 회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위험을 회피시켜주는 수단으로서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뭐다? 유리하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지문이 또 2년 전에 정답으로 출제했었죠. 투자에서 또 이제 자주 이용해야 될 자산, 또 자본이죠. 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서 이 자본제의 역할을 하고, 또 기업의 생산 과정, 생산 활동을 위한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공장 부지로서 제공되는 수동적인 생산 요소예요. 그리고 인간의 최종 생활의 편의를 위한 우리 소비재로서 제공이 되죠. 뭐 콘도미니엄을 위한 장소로 제공한다든지, 용인 에버랜드 뭐 이런 걸로 제공한다든지, 상품, 부동산은 상품이면서 고가의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상의 또 부채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 경제적 개념인데 이 정답 지문이 올해 시험에도 어디서 물었죠? 법률적 개념에서 물었죠. 그래서 우선 법률적 개념이 우선 중요합니다. 자, 29회 작년 시험에도 법률적 개념에서 이 정답을 물었습니다. 이 법률적 개념 또는 법, 제도상 개념이라고 하는데, 자,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올해도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넓은 의미. 자, 이 넓은 의미를 우리는 광이라고 해요. 자, 시험 문제는요, 어느 걸로 출제하는지 뭐 여러분이 출제위원에 따라 출제가 달라지니까 넓은 의미 부동산을 광의의 부동산. 자, 광의의 부동산은 다시 좁은 의미. 자, 또 좁은 의미는 뭐라고 하죠? 협의라고 해요.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과 뭘로 표현한다? 준부동산. 그래서 좁은 의미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더해서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좁은 의미 부동산은 여러분이 교재 보니까 민법 제99조 제1항이죠. 자, 제1항이 뭐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항은 뭐냐? 2항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작년 시험에 1항, 2항 두 개 다 출제했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자, 토지 및 그 정착물. 요걸 출제를 했어요. 작년 시험에. 이 좁은 의미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뭐를 가지고?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좁은 의미 부동산을 무슨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그래서 작년 시험은 요걸로 나왔거든요.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래서 이 민법상 부동산은 우리가 관련해서 15회 추가 시험과 29회 시험에 냈고, 자, 좁은 의미 부동산으로서 22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했는데 시험에 자주 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정착물이죠. 토지는 여러분이 저기서 배우셨던 기술적 개념에서 배우셨던 민법 제212조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공부하시면 되겠고, 자, 정착물 보시면은, 자, 정착물의 개념. 자, 정착물의 개념을 보면 원래는 동산이었죠. 정착된 물건, 정착물은 원래는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토지에 우리가 부착됨에 따라서 우리는 토지의 부착됨에 따라서 항구적, 영구적이죠. 항구적으로 우리가 결합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부동산화가 돼요. 부동산화가 된 토지의 계량물을 뭐라고 한다? 정착물이라고 해요. 정착물. 이 정착물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조정 교수는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토지의 계량물을 정착물이라고 한다. 이것은 조준 교수의 정의이고, 우리는 또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세 번째인데, 이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의 부착됨에 따라 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한다. 정착물. 그러면 자, 이 지문을 우선 우리가 지문 속에 15회 시험과 17회 시험 두 번 출제된 지문입니다. 자, 요 두 번째는 14회 시험에 출제, 15회와 17회 시험에 출제됐죠. 개념. 자, 종류를 보면은, 자, 정착물의 종류. 우선은 14회 시험과 또 1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는데, 정착물의 종류를 보면요. 작년에 여기서 정답 물었어요. 독립. 자,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 정착물이 있고, 또 토지에 일부로 간주되는 또 뭐가 있죠? 종속 정착물이 있는데, 자, 여러분 독립 정착물이 있거든요. 작년 시험에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정착물은 없다 출제했어. 틀렸죠? 작년 그 지문이 정답입니다. 이 독립 정착물 있잖아요. 그래서 25회 시험은 종류를 물었고요. 29회 시험에 또 정답 지문으로 물었어요.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건물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은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이에요. 그래서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건 또 부동산 등기법 배울 텐데,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상이 되는 물건은 토지, 건물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되면, 여러분 임목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등기인데 아까 토지 건물인데 왜 여기는 등기되느냐? 임목은 부동산 아니에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인데, 등기는 완전한 공시수단이에요. 자, 완전한 공시수단이기 때문에 우선 소유권 표시 가능해요. 그리고 저당권 표시도 가능해요. 완전한 공시. 그러니까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등기는. 그런데 관습법상의 권리로서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 명인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불완전한 공시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무에 표차를, 이름을 붙여서 내 것을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인 방법은 뭐를 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이니까 소유권은 표시가 되는데, 불완전한 공시수단이잖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당권 표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객체는 될 수 있지만은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 요 세 개에다가 또 정당한 권원, 정당한 우리가 권원에 의해서 다른 사람, 타인, 토지에서 경작, 여러분 교재 거기에 색깔로 됐을걸요? 농작물,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도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고, 또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도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은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요 5개 중에 4개가 하나 나오고, 하나는 요 종속에서 25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여러분 중에 국어가 있어요. 국어는요, 농촌의 밭의 도랑이야. 도랑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종속정착물. 여기 25회 시험에 출제해서 국어는 독립정착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담장 있죠? 울타리, 담장, 교량, 뭐 터널, 뭐 축대, 뭐 이런 게 뭐 많지 뭐.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은 나무, 자연식생, 다년생, 식물 등은 토지의 정착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면서 매매 시에 매수인에게 양도가 돼요. 자, 요 지문, 우리 17회 시험에 또 출제가 된 지문. 자, 그럼 정착물이 아닌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정착물이 아닌 거. 정착물이 아닌 것은 뭘로 분류한다? 동산으로 분류한다. 자, 정착물이 아닌 것은 동산으로 분류한데, 아까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정착물이에요. 그럼 계속성이 없는 뭐죠? 판잣집, 또 가식, 여러분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죠. 가식 중에 있는 수목,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에요. 왜? 계속성이 없잖아요. 농촌의 비닐하우스, 공중전화 부스,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은 계속성이 없어요. 정착물이 아닌 동산인데, 자, 시험 문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경작, 수확물인 벼, 감자, 옥수수, 토마토, 수확물이잖아요. 이것은 뭐다? 정착물이 아닌 뭘로? 동산으로 분류한다. 14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출제했었죠.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자, 34페이지로 넘어오시면은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나오죠. 자,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4가지가 있어요. 자,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4가지. 첫 번째가 뭐죠?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인데,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물리적 손상 있느냐 없느냐, 물리적 손상 유무,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 건물의 기능, 효용, 지장, 유무를 보는 거죠. 자, 여러분이 벽시계는 건물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물의 기능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벽시계는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의 인터폰은 건물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 여러분 기능 효용에 지장을 주죠. 그럼 그 인터폰은 정착물로 본다. 예? 요걸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물건의 성격이죠. 자, 여러분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하게 구축되었거나 고안된 물건이 있어요. 자, 아파트 분양받으면 여러분 꼭 설치하는 게 있죠. 별도로 계약 맺어서 샤시 같은 거. 샤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착물로 봐요. 그래서 아파트 매매 시 샤시도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양도가 됩니다. 자, 물건을 설치한 의도가 있어요. 물건을 설치한 의도를 보면은, 자, 소유자인 건물 주인이 건물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실률을 줄이고 임차인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요즘 뭐를 해요? 예, 보면은 에어컨도 설치하고 가스 스토브도 설치하고 또 뭐도 요즘에 소형 냉장고도 설치를 하죠. 이것은 임차인이 이사 갈 때 못 가져가요. 예? 예, 그것은 빌트인 됐잖아요. 못 가져가요. 그것은 정착물로 본다. 자, 거래,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서 매도자, 매수자 사이의 관계에 있는데, 자,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정착물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불분명해요. 그 경우에는 그 물건은 정착물로 봅니다. 정착물로 보고 매매 시에 매수인에게 양도가 돼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거기에 뭐가 중요하다? 임차인 정착물이라는 게 있어요. 임차자와 임차의 인사의 관계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임차인이 일시적, 여러분 영구적, 정착물은 영구적 목적이거든요. 일시적 목적이에요. 일시적으로 목적하에 설치한 거거든요. 일시적 목적하에 설치한 임차인 정착물이 있어요. 이건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소유권의 귀속이 돼. 소유권이 귀속이 되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다. 일시적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획을 체결해서 상품을 진열 전시하기 위해서 진열대를 설치했다. 그럼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 그 진열대는 가져갈 수 있어요. 임차인이 일시적 목적하에 설치한 물건이잖아요. 그런 물건은 정착물이 아닌 뭘로? 예? 동산으로 보는 거죠. 부동산 정착물이 아닙니다. 임차인 정착물. 주의 또 해두셔야겠죠. 자, 15회 또 우리가 추가 시험에 또 출제를 한 용어입니다. 자, 이 구분하는 기준. 이것은 또 1번은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은 17회 시험에 또 정답 지문으로 또 출제를 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용어 등을 잘 보면서 원래 법률적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35페이지에 준부동산이 나오죠. 자,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개념을 알려면 뭐를 알면 돼요? 성립 조건을 알면 되겠죠. 자, 뭐를 해야 돼? 등기도 해야겠지만 뭐죠?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 성립 요건이에요. 그러면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뭐 한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을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이 개념을 한 3번 출제했어요. 최근에. 준부동산 개념 잘 나오고요. 뭐를 알면 돼요? 성립 요건을 알면 돼요. 종류는 뭐죠? 그 종류 많이 나오네요. 종류. 등기 대상 물건으로서 뭐가 있어요? 자,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자, 선박 등기법에 의해서 20톤 이상입니다. 20톤 이상의 선박.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또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자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등기 대상 물건. 등록 대상 물건은 3개 있어요. 등록하는 게 뭐죠?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건설기계는 중기라고 합니다. 건설기계, 항공기, 자동차는 등록을 해요. 그건 동산이죠. 그럼 동산하면 뭐가 있어?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는 동산이잖아요.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뭐예요?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을 얘기해요. 그리고 등록 대상 권리는 준물권이에요. 여러분, 등록 대상 권리는 준물권으로서 권리 2개가 있어요. 어업권, 광업권. 어업권, 광업권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준물권이기 때문에. 종류 이렇게 있어요.
종류, 어느 거 정도 있다는 것만 알고 시험 문제는 뭐 개념을 많이 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 36페이지까지 우선 설명을 중간 부분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가 3교시 때는요, 부동산의 분류에서 토지 용어죠. 매년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뭐가 중요하다? 법률적 개념 중요하고 기술적 개념의 공간이 중요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우리가 쉬고 우리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